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굉장히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됩니다. 이렇게 세 명이서 만나서 대담을 해보는 것도 처음이고, 또 투자와 관련된 거지만 직접 투자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애매하게 거리가 있는 듯한 이런 대담은 아마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바로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이 이슈를 두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반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 분을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대표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업라이즈의 매니저이자 이코노미스트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 잘 아시는, 오히려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이효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누추한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너무 동감이 됐어요. 하시는 일이 너무 동감이 되고 절절했고, 네. 그래서 이걸 대신 띄워주셔서, 마치 우리 최근에 동계올림픽에서 국가대표가 열심히 뛰어서 좋은 성적 거두면 우리가 박수를 치듯이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아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같이 응원하고 같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제 개념 정의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그냥 뭐 지배구조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정도로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거버넌스가 한국에서 지배구조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됐잖아요. 네. 한국의 지금까지의 네. 사회 운영 원리가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네. 위에서 최고의 권력가나 권한을 가진 분들이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국민들은 그 탑다운에서 결정된 지시나 계획을 그냥 이행하는 그런 탑다운식의 체제 시스템에서 워낙 익숙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거버넌스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데, 거버넌스는 정확하게 권력 구조와 보상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면은 권한, 책임, 보상에 관한 분배 규약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라 하면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의결권이 균등하게 가지고 있고, 그 의결권을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은 일정한 조직이 의사결정하고,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그 공동체 가치를 증대시키고 그것을 나중에 분배하면서 거기 기여한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란 말 자체는 자율적 시스템이다 라는 의미가 배경이 깔려 있고요. 지배 구조다라고 할 때는 탑다운식으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궁극적인 권력 기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권력 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그 권력 집단이 일정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는 구조, 이런 구조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한국말로 지배구조로 번역이 되고는 있으나, 그게 지배구조라는 말로 번역되는 순간 거버넌스의 본질적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네. 거버넌스는 자율적 시스템이고, 지배구조는 권력적, 독재적 시스템이라는 것에 이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운영체제 같은. 운영체제. 예, 운영체제. 정확하게 운영체제. 예, 운영체제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는데, 사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걸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해석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해석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일본에서 번역을 했는데, 일본이 그러한 뭐랄까 조직 원리에 의해서 성장해온 나라잖아요. 네. 후발 제국주의 국가였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개발을 했었던 독재적 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고, 그 나라의 그런 거버넌스를 그대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주식쟁이들은 말이죠. 네네. 숫자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조차도 어떻게 숫자로 변화시켜가지고 그 숫자를 어떻게 미래에 적용시켜서 판단하느냐는데, 사실 이런 거 하라 그러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뭐 시험 문제 볼 때도 거버넌스 맨 끝에 나와가지고
마치 그 우리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집합은 여러 번 공부했는데 마지막에 부등식의 영역은 공부를 안 했던 것처럼 거버넌스는 약간 소외되어 있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거버넌스? 그러면은 일단 뭐 모르겠고 일단 글이 많고 그래서 이건 법 하는 사람들이나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죠. 전 참고로 그 투자 상담사 뭐 이런 시험들 많잖아요. 네. 법이 거의 다 틀렸습니다. 법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약간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법은 좀 내 거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 대표님이 와주신 게 진짜 혜성같이 와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전 들어요. 왜냐하면 본업이 원래 변호사셨고,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확연하게 잘 보셨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뭐 좀 이상하고 너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는데 씩씩거리다 끝났는데 맞아요. 그걸 개념 정의를 딱 해주시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해 주니까 딱 이번에는 8가지로 그냥 딱 정해서 맞아요. 예, 문제를 딱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들으면서 맞다 저는 계속 이렇게 속으로 막 박수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감사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변호사 일 안 하시고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까? 좀 우연히 겹쳤고요. 원래 금융투자 자문 쪽 변호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자산 운용사가 있었어요. 펀드 운용을 하는 자산 운용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의사결정할 때 리걸 이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매일 생깁니다. 뭐 오스테미 플란트도 그렇고 뭐 현산이라든지 LG 이노베이션, 그 N솔루션처럼 물적 분해라든지 매일매일 리걸 이슈들이 생기는데 그게 주가와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저에게 그 좀 굉장히 실시간으로 빨리 리서치해서 퀵 리뷰를 올려주는 그런 자문을 좀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적성이 맞아서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옮기다가 2015년도에 그 자산운용사 대표님 어떤 분하고 사실 라임 자산운용이 창업을 할 때 제가 그 파운더였어요. 같이 브레인이 제가 자산운용 자문하고 있었는데 법률 고문으로 브레인 자산운용. 예, 거기 자산운용에 법률 고문하고 있었는데 원종준 대표가 창업을 하면서 거기 제가 지분 투자를 좀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면서 완전히 투자업으로 전 이직을 하게 됐죠. 갑자기 라임 얘기니까 파란만장한 느낌이 좀. 파란만장한. 그리고 저는 2년 정도밖에 지분 유지 못했지만, 네, 원종준 대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지배 구조에서 운영 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우리는 그거를 지배구조라고 읽었는데, 이제는 운영체제로 읽어야만 되는 것.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근본적인 질문이시고요. 그 부분부터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거버넌스 개혁운동, 그리고 세이브 코스피 운동,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거 하고 싶지 않고, 이전부터도 지배구조 또는 개혁,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개혁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하는 이유는 이제는 한국이 정말로 전환기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동안 어떤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경제 개발과 경제 성장에 독특한 자기만의 배경이 있고 역사가 있잖아요. 한국도 분단되면서 해방을 맞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피나는 노래 끝에 여기까지 한강 기적을 이루면서 빛나는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형성된 거버넌스 체제가 있어요. 그 체제가 독재 체제였고, 그래서 지배구조라는 말을 썼고,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권력 집단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 권력 집단이 의사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지시를 하고 계획을 이행시키고 이런 구조로 빛나는 경제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경제 성장도 높았고 국민들이 자산 축적도 했고 두 가지 측면에서 거버넌스 보는데 보통은 기업 측면과 자본시장에서의 문제니까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측면과 자본 축적, 주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자본 축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개발 독재 시대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독재 시대에는
기업의 주인이 국가였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본 조달을 국가가 주도했고 국책은행 같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이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네. 또 차관을 빌려와서 네. 또 일정한 부도 위기가 있을 때는 뭐 더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가 주도하고 또 산업별로 각 구획을 나눠가지고 그룹별로 철강은 어디, 조선은 어디 이렇게 구획을 나누고 경쟁 강도를 완화하고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 주도의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해왔고 그 사이에 국민들은 예금, 뭐 재형저축 상품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로 부동산, 예금과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이나 대체자산으로 또 충분한 부의 축적을 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면은 저는 거버넌스 개혁 운동을 안 할 거예요. 해봐야 소용도 없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도 잘 한다면은 국민들이 왜 이걸 바꾸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안 되는지는 모든 분들 다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 3저인데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0.7까지는 갔어요. 글로벌 진짜 압도적 꼴찌거든요. 서울은 더 하고요. 네. 더 하고 네. 이런 문제, 생산 가능인과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다민족, 다인종 국가가 되거든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면서 봤지만 다인종 국가와 한국 같은 단일 민족 국가는 사회적 비용 코스트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다인종 다민족 국가는 그 사회적 비용이 높고 그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적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거래 비용이 굉장히 낮고 효율성이 매우 높은 나라인데 저출산 그리고 저성장이잖아요. 저부가치 영역은 이미 한국에서도 모든 산업 부문에서 해외에 다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예. 선진국들도 이제는 한국을 생산 기조로 쓰지 않고 있고 첨단 부분만 일부 하고 있고 그러면 선도형 경제로 나가야 되거든요. 기업들조차도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금은 어림도 없고 저금리 시대니까 부동산도 이제는 세금이 워낙 또 많이 들어가 있고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인식도 좋지 않고 이제는 위험자산으로 자본 축적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기업과 국가와 시민 모두 이전까지의 국가 주도의 개발 그리고 탑다운식의 지배구조 이런 방식의 경로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는 돼야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소위 선도형 경제로 나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선도형 경제는 시가총액이 기업 경쟁력이에요. 선도형 경제에서는 국가가 조선 산업은 누가 하고 철강은 누가 하고 화학은 누가 하고 이렇게 정해줄 수가 없어요. 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 플랫폼, 컨텐츠, 바이오 등등 있는데 그 분야 내에서도 누구를 국가가 찍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다 그러면 엔터테인먼트에 수없이 많은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1등이 될지 리더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국가가 몇 팀을 모아가지고 돈을 무진장 거기에 투자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시장이 소비자가 결정하는 문제고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첨단 선도형 경제에서는 결국 누가 그 산업에서 리더가 되느냐라는 게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고 그 소비자의 동향을 보고 주주가 어느 기업가에게 자본을 집중해 주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냐를 주주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이걸 깊이 관여한다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이 왔던 발전 모델로 삼아서 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고 중국은 여전히 지금도 국가주도형 그렇죠. 그 산업 구조를 가지면서 미국을 이제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럼 여전히 그 한국에 있는 그 경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박정희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그렇죠. 네. 예. 그 점이 다르죠. 예. 그래서 그게 성장이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그러니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또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보면 기업은 돈을 빌려서 그걸로 장사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서가 될 수도 있고 내 돈이 될 수도 있는데 돈을 빌린다는 게 이제 회사채로 빌린다거나 아니면 채권을 통해서 빌리면은 그건 금리잖아요.
근데 주식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그게 바로 코스트 오브 에쿼티,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이 낮은 것이 금리가 낮은 것과 똑같이 돈을 쉽게 차입하고 쉽게 빌려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라는 얘기죠. COE가 낮다는 얘기는 주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가총액이 경쟁력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시가총액이 경쟁력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 싸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대변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조라는 게 옛날에는 딱 정해진 미래가 있었고, 이거 뭐 예를 들어 철강을 잘하고, 뭐 시멘트를 잘하고, 건설 건축을 잘하고, 뭐 전기 전자 제품을 잘 만들고, 이렇게 되면 그게 국가 경쟁력으로 바로 연결되어서 뻔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산업주도, 국가주도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망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뽑히는 하나 두 개들이 국가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그렇죠. 말씀하신 것 바로 자체가 그거죠.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이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이게 다시 이제 다 에쿼티로 자금 조달해야 되는 회사들의 숙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타트업으로 와서 보니까 더 그게 절절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정말 활성화돼 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가 돼 있지 않은 시장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별로다, 제대로 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막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갈 길이 뻔하거든. 가가지고 내가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낮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조달 비용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금리가 높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거를 또 다른 저의 표현으로 하면은 유형의 경제, 무형의 경제라고 할 수 있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경제 시스템이냐 아니면 탈중앙화된 경제 시스템이냐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맞냐? 이거는 잘 모르는 거지만 누가 봐도 사실은 이제 무형의 경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그쪽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고 성장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산업에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 가서 대출해 줄 수 있냐? 그게 아니라면은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버넌스가 제대로 돼서 좋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쉽게 현장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담보 잡아갖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구조가 그동안이었었는데, 지금부터 새로운 산업은 담보를 줄 것도 없고, 유형이 아니고 무형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자본 축적을 해야 되는 오래 아주 해야 오랜 되죠. 기간 동안 담보를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담보를 해줄 수 없는데 자본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본이 있어야 엑셀러레이터가 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뭔가 산업 구조를 우리가 봤던 뭐 카카오나 이런 들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거버넌스가 기업 거버넌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자금 조달도 어렵고 산업 패러다임 바뀔 수 없다. 그럼 우리는 계속 옛날식으로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은 할 수는 있겠지만 비싼 비용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을 보면은 영업이익은 비슷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0배 차이 나거든요. 테슬라는 1000조, 지금은 좀 내려왔지만 1000조, 현대차는 100조 정도의 밸류를 지금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테슬라는 0.5%를 증자하면 5조를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조를 조달하면 현대차 그룹은 5%를 증자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면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 우리는 1% 그러면 증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1조밖에 조달이 안 되잖아요. 이 선도형 경제는 위너 텍스 올이기 때문에 선점 효과. 먼저 선점한 사람이 시장의 50%를 먹는 게임이거든요.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 또 모두 참여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누가 먼저 빨리 자본 조달해서 누가 빨리 공격적으로 투자하느냐, 이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산업 발전 경로는 돈을 벌어서 재투자하고, 차익 좀 벌면 그거에 약간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또 투자하고,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경로로 걸어왔잖아요. 선도형 경제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디스카운트가 돼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자본 조달하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거죠.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현장으로 돌려서 한번 환원을 시켜보면 지금 미국의 애플,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그런 대형 세계를 이끄는 그냥 세계 기업이죠, 이제는. 지역 단위라고 도저히 묶을 수 없는 세계 기업이 출연했던 그 이유도 그들이 성장하고자 할 때 옆에서 적절한 그렇죠. 수준의 엑셀러레이터들이 그렇죠. 붙어서 돈을 그렇죠. 대주고 그렇죠. 뭐 벤처 자금이든 뭐 엔젤 자금이든 그런 것들이 해주면서 이들이 성장해야 될 때 자양분을 옆에서 빡빡 넣어주고 그것은 단순히 담보를 잡는 게 아니라 이들이 미래에 커지면 우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그렇다. 완벽한 믿음이 거기에 바탕에 돼 있어야지 그런 자본 조달 가능하죠. 투자자들을 얘네가 먹고 살게 해주고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것이다. 보장을 해줘서 우리는 리턴을 정확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신뢰.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네요. 신뢰 문제네요. 네, 정확하게.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면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높은 수준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싸게 자본 조달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기업이 큰 게 또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죠. 누군가는 그 사이에 10개를 뿌려놓으면 그렇죠. 한두 개가 나와서 한두 개가 국가를 나와서 다 이끌 수도 있는. 이끌어가고 그게 이제 선도형 경제의 메커니즘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처럼 PBR 한 배 장부가로 거래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실제로 한국 20대 대기업 그룹의 경우도 모두 지금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에 내몰려 있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LG그룹도 이제 배터리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이렇게 자본 조달을 대규모 자본 조달을 해야겠다고 딱 들어갔는데 LG화학이 PBR 한 배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PBR 한 배로는 자본 조달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리레이팅을 시키고 그리고 낮은 자본 비용으로 자본 조달을 대규모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한 20조 정도를 자본 조달해야겠는데 LG화학이 PBR 한 배로 거래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하고 높은 멀티플을 받아서 이제 싼 값으로 자본 조달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배력을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위 20대 그룹도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 그룹들조차도 철강, 조선, 뭐 해운 모든 기업이 지금까지 했던 이 산업들을 구조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그룹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현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고 그게 직면해 있죠. 네. 한국 사람들의 습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 사람 빚지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빚 안 지고 사업하려고 하나 보면은 전혀 근데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한국의 그런 대규모의 사업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그건 다 남의 돈 가지고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가가 다 빌려준 거죠. 네. 그래서 국가 담보를 써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진짜 이게 단순히 그 주주의 이익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보면 국가 차원의 문제. 국가 경제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경영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야, 우리나라 보면 뭐 주주가 1년은 고사하고 한 달도 안 있다가 바꿔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되면은 회사는 망존하는 거지. 나처럼 어려서부터 이 회사의 모든 걸 다 바치고 목숨을 바쳐갖고 여기까지 일궈놨으니 나 같은 사람이 계속 꾸준히 밀어붙여야 회사가 살아나고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실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경영자 중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하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대출 시장을 보면은 대출 시장에도 단기 대출이 있고 장기 대출이 있거든요. 석 달짜리 전단체라고 해서 기업어음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 텀론도 있고 3년짜리 이제 인프라 금융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 금융도 있고 10년짜리 프로젝트 금융, 인프라 금융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아니 금융을 해서 대출해주면 최소 2년 정도는 해야지. 아니 3개월짜리 그렇게 쇼텀으로 대출해주고 높은 이자 받는 거는 그건 나쁜 짓 아니야? 1년짜리 밑에 대출은 다 없애. 이런 것과 똑같다. 자본시장에서도 에퀴리 시장에서도 쇼텀 에퀴리와 롱텀 에퀴리가 다 자기 나름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롱텀 에퀴리만 있어서 되지 않고 쇼텀 에퀴리도 그 나름의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그 자본시장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자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단기 자본이냐 장기 자본이냐는 구분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단기 자본도 주주다. 자본시장에서 사회적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폄하하거나 더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물론 사회적으로 장기 투자자를 우대해서 조금 더 단기 투자자를 줄이고 장기 투자자를 늘려가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차이가 없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의 리더는 연기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니버설 에셋 오너라고 하는 팔 수 없는, 한국에도 지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뭐 지방행정공제라든지 이런 연기금들은 상위 코스피 200 주식은 그냥 계속 갖고 있어요. 그 다 팔 수가 없어요. 문제가 터졌다고 다 손절하고 이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 나갈수록 팔지 못하는 초장기 연구 자본이 거의 사실상 연구 자본이잖아요. 그런 연구 자본 역할을 하는 연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연기금들이 자본시장의 리더가 된다. 그분들의 역할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텀 캐피탈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사회적 역할이 있다. 그러나 결국은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이 그 자본시장의 리더가 되는 것은 맞다. 듣다 보니까 단순한 얘기가 아니네요. 근데 배당만이죠. 이 얘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실제로도 미국에서도 그 쇼텀한 투자자들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 보면은 심지어 그런 투자자들도 있잖아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차고 파는 그런 트레이딩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데도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런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나 안 해. 이렇게 미국에서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 보유 기간 너무 짧고 얘네들 뭐 이런다 이런 얘기로는 설득력이 약하죠. 예. 전체적으로 다 동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가 과연 옳으냐 하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금의 조달 방법도 바뀌어야만 하고 자금의 조달 방법을 바뀌기 위해선 거버넌스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나게 읽었던 게 문 앞에 야만인들이라는 나비스코, 레이놀스 나비스코 인수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주주 자본주의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회사의 본질이 흔들려 버리는 일들, 그리고 또 지나치게 많은 M&A, 그러니까 무조건 기업을 키웠다 쪼갰다 마치 무슨 딱지치기 하듯이 기업을 샀다 팔았다는 이런 느낌? 너무 주주 자본주의에 있다 보니까 그 영롱했던 레이놀스의 가치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는. 근데 이게 과연 옳을까 하는. 근데 또 보면 레이놀스의 구태의연한 경영이 새로운 그 KKR이라는 자본을 받아서 되게 효율적으로 바뀌는 그 양자 간의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미국에서는 그래서 최근에는 주주 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의 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자본주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 말고 그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를 다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그런 개념을 뭐 ESG 관련해서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걸 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아직 주주 자본주의도 제대로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다. 과연 이제 주주 자본주의의 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는 거는 분명히 우리도 확인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고 그 아직 이제 여기쯤 있는데 여기 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너무 지나치게 M&A가 많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문제들. 그런데 해외 투자자들이 이번에 이제 LG 화학 사태를 보고 해외 투자자들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거죠. 이제 LG 화학이 이 정도 40조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가 넘는단 말이야. 얘는 85% 들고 있다며. 근데 이게 왜 40조야? 테이크오버 안 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해? 왜 안 해? 리얼리? 진짜로? 안 한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해? 그러니까 이걸 했다가도 나중에 뭐 엘리엇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 정부에서 막고 뭐가 해가지고 잘 안 되던데?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구조에서는 그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 그때 가서 이제 외국인들이 진짜? 진짜야?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만약에 그 테이크오버가 가능해지는 그런 사회 구조나 인정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 아비트러지 기회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서 그냥 테이크오버 하면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할까? 혹은 왜 하려고 안 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이제 관행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닐까. 사실적으로면 30조 쏟아보면 100조를 먹어버리는 거죠.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정말 가장 억울한 집단은 어떻게 보면 사실 지주회사들인 것 같아요. 한국의 지주회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SK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LG화학도 그렇고 지분 가치를 인정 예, 못 받고 있죠. 인정받지를 전혀 못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회사 절반만 갖고 가면 100조짜리 회사가 내 회사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제 이게 되게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지주회사가 되게 디스카운트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정말 여의도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너무 싸다. 너무 싸다. NAV가 이 정도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가만히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 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그게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럼 적당한 디스카운트율이 되려면은 이 지주회사의 주주가 지주회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들 있잖아. 그 자회사들이 그만큼 들고 있는 게 나한테까지, 즉 지주회사의 주주한테까지도 충분히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있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놔두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LG화학에 대해서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면 진짜 자기도 쫄리지 않을까요? 이게 40조인데 저게 100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업황도 안 좋고 이게 막 쏠쏠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장 무서울 게 뭔가? 그건 뭐냐면은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진짜 LG화학의 주주한테도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살짝만 주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은요, 진짜 바로 쏘고발걸요? 바로. 그러면 LG화학 주가가 급등할 거예요. 그럼 그 급등하는 것이 LG화학 주주한테도 좋고 오너한테도 좋고 다 좋다라는 그런 그 이벤트가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고 그래야 거버넌스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한국 지주회사들 중에 수익이 5배에서 10배 날게 속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에 이게 끊겨 있는 거죠. 자회사로부터 뭔가를 받는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사회 독립성이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LG화학이 82% 갖고 있는데 지분을 100조로 거래가 됐는데 LG화학이 40여 조로 45조인가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지분 가치만으로 이렇게 재무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건 유통 주식이잖아요. 일반 대주주가 아니라 유통 주주들의 유통 주식인데 유통 주식의 밸류는 기업 가치가 있고 유통 주식 가치가 있는데 기업 가치라는 것이 DCF 하면은 배당 가능 이익을 총합이잖아요. 미래 배당 가능 이익을 현가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배당 가능 이익의 총합이 기업 가치고, 그 이제 내재 가치죠. intrinsic value라고 하는 내재 가치고, 주주 가치는 이 주주의 지위가 자녀 위험 부담자면서 자녀 이익 소유자이기 때문에 앞에 선순위 이해관계자들이 부담한 위험을 뺀 나머지 위험은 내가 다 부담하는 거고. 대신에 앞에 선순위 이해관계자들이 몫을 이익을 다 뗀 나머지는 다 내 거 이렇게 돼 있는 지위잖아요. 이중적 지위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배당 가능 이익이 나왔단 말은 배당 가능 이익이 앞에 선순위 이해관계자들 몫을 다 떼준 나머지란 뜻이잖아요. 그것이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는 거거든요. 재무 이론상으로는. 그게 지켜지는 것을 그렇게 지켜지는 그걸 감시하고 관철시키는 게 이사회고 주주가 이사회를 구성해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조언하고 또 이익이 생겼을 때 그것을 주주에게 환원시키고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또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게 이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사회가 튼튼하면 이사회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리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을 하면 회사에 쌓여 있는 배당 가능 이익이 공정하게 그 쌓여 있는 상태로 회사에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주의 것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주 가치, 유통 주식 가치로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그 이사회가 공정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주주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면은 그 파이프라인이 끊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동안은 대주주 것이지 일반 주주, 유통주주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장에 그 기업에 아무리 많은 배당 가능 이익이 쌓여 있어도 그거는 대주주 거고 넘어온 부분만. 그래서 결국은 배당 성향 내지 주주 환원율만큼만 유통주식 밸류로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0만큼 사내 배당 가능 이익이 유보되었을 때 또는 매년 100만큼 창출하고 있을 때 20 정도를 배당한다라고 하면은 0.2만큼, 20만큼만 주가에 반영하는 거죠.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주기적으로 합의물자 자라는 5가지 방법으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현금을 대주주 주머니로 옮긴단 말이에요. 이게 합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국에서는 해왔고 소송으로 못 맞고 국가도 이거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는단 말은 허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정말 불법이고 위법이다 하면은 정부가 나섰겠죠. 자본시장에서 그런 대규모의 권리 침탈인가 했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리는 없을 거고, 지금 정부가 이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걸지 않는단 말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쨌거나 허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주기적으로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있단 말이고, 전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법으로 그런 수탈을 보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쌓여있는 현금이 주기적으로 그렇게 대주주 몫으로 이전이 된다면 거기에 쌓여있는 현금이 누가 그걸 주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넘어와야 주주 거예요. 넘어와야. 그래서 밸류에이션 할 때 DCF를 해서 EV 해서 equity value를 계산하고 거기서 배당 성향을 곱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주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 외국 헤지펀드 운용사 근무하고 있는 한국계 매니저들을 만나보면 시장은 정확하게 그 리스크를 반영해서 그대로 밸류를 그대로 거래할 뿐이지 한국의 디스카운트는 없다. 지주사 디스카운트도 지주사의 그 이러한 거버넌스 리스크를 그대로 반영해서 밸류에이션 하면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 PER이 그러니까 지분 가치는 어차피 무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빵이고. 네. 빵으로 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무수익 자산이니까. 나오질 않으니까. 그게 무수익 자산이잖아요. 실제로 현금 배당이라든지 로얄티라든지 등등으로 넘어오는 현금만. 그래서 결국 개별 재무제표로 계산하는 거예요. 개별 재무제표로 계산해서 순이익 계산하고 거기 멀티플 한 20배 주면은 지금 밸류로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는 없다. 한국 어떤 국가에서도 미스터 마켓은 냉정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디스카운트는 없다. 한국에 디스카운트는 없고 그런 리스크가 있을 뿐이다. 그 리스크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그대로 반영해서 유통주식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 뿐이지 그 리스크가 뭐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 자꾸 디스카운트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그 99채 대궐집에 들어가서 제일 끝단에 있는 사랑채 하나 세놓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호텔이나 그 대궐집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랑채에 들어갔다 온 거지 뭐 네가 무슨 그 대궐에 들어간 거야?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거기 그 전체는 어마무시한 대궐인데 그거의 빛을 하나도 못 보고 그냥 틈새 그냥 조각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한국의 주주들이. 우리 이 이사님하고 비유를 이런 걸 해봤어요. 집을 사는데 집이 6억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6억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집 안에 금고가 있는데 금에 10억짜리 금덩어리가 있어. 그래서 팔 때 우리 금덩어리가 파는 있어. 걸로? 금도 같이 파는데 내가 다 넘겨주는데 금고 안에 10억짜리 금덩어리가 있다고. 아니 근데 10억짜리 금덩어리가 있는데 왜 6억에 파냐고. 아니 그냥 저는 그냥 급해서 팔겠다고 그래서 6억에 사서 금덩어리를 금고를 열려보니까 비밀번호 몰라.
비밀번호 매도인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셔야지. 그랬더니 비밀번호는 저도 몰라요. 이렇게 그건 누가 알아요? 그랬더니 그건 대주주가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 그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거기 금덩어리가 있다고 했지. 그게 비밀번호를 알아서 당신은 그거 열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매수인이 좀 들고 있어 봐서 대주주 찾아가지고 아니 제가 샀는데 그 금고가 있고 그 금덩어리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금덩어리를 꺼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 대주주가 그거 당신 거 아니에요. 그건 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남의 집에 그거를 금덩어리를 보관하고 그거 가져가시라고 그러면은 아니 원래 거기 있었고 편해서 거기 두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매수인이 안 되겠다. 다시 이제 팔아야 되잖아. 난 금덩어리를 얻으려고 그 집을 산 건데 의미가 없어지죠. 껍데기를 산 거네요. 야, 또 횡재했다고 샀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팔아야겠다고 팔 때 이제 5억 5천에 파는 거지. 5억 5천에 팔면서 똑같이 금덩어리가 있어요. 10억짜리 금덩어리가 있어요 하고 파는 거예요. 또 어떤 누군가에게 그 금덩어리 당신이 꺼낼 수 있어요라는 말은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유하자면. 진짜 한국 상황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재밌는 비유도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뭐 이게 운동으로서 그리고 좀 관심도를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 거버넌스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떻게든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비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